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잘 시청하고 있는 중년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며 언제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참 기가 막힌다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제게도 그 못지않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딸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젊었을 적에 저는 남자는 무조건 듬직하고 덩치가 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곰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 이상형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눈에 띄게 작은 키에 마른 몸집, 하얗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가 듬직하기는커녕 저보다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도련님이 따로 없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런 남자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남편 또한 제게 그닥 호감이 가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의 이상형은 본인처럼 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하고 조신한 여자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해왔기에 피부가 까맣게 타 있었고 괄괄한 성격이었죠. 서로 이상형과는 전 반대인 사람들이었던 셈이죠. 저는 동네 꼬마 아이들의 대장 노릇을 했어요. 웬만한 남자아이들보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기에 짓궂은 아이들은 정말 여자 맞냐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놀리는 아이들의 머리에 꿀밤을 콱 먹여줬어요.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딜 가든 항상 사람들을 이끄는 편이었고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친구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부터 찾을 정도였죠. 집에서는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이며 농사일이며 어렸을 적부터 뭐든 척척 해냈고 안팎으로 똑 부러진다 소문이 난 아이였죠. 제 입으로 말하기 자랑 같아 조금 민망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적 가장 좋아했던 건 길가를 다니면서 제가 모르는 식물들과 곤충을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여자아이들은 곤충이나 벌레라면 질색을 했지만 전 농사일을 하며 하도 다양한 생물들을 봐서 그런지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벌레나 곤충도 손으로 덥석덥석 집어들었고 그것들을 키우기 위해 집에 데려가기도 했고요. 물론 어머니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질색팔색을 하시며 가져다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시긴 했지만요. 곤충뿐만 아니라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풀, 커다란 나무들도 제게는 모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산이며 강, 들을 뛰어다니며 놀았었죠.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될 쯤에야 각자 집으로 돌아가곤 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련하고 좋은 추억들입니다. 제 유년 시절은 온통 행복한 기억뿐이에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몹시 사이가 좋으셨고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부부였어요. 두 분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출산하신 이후에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됐죠. 처음 그 사실을 병원에서 전해 들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우셨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딸이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자식은 낳지 못하겠지만 여러 자식에게 줄 사랑을 우리 딸에게 쏟으며 정성스레 키워보자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곧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해요. 그 뒤로 두 분께서는 저를 정말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사랑을 듬뿍 주시며 키우셨어요. 그랬기에 제가 항상 자신감 넘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몹시 인자하신 분들이셨지만 저를 마냥 오냐오냐 키우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집 부모들보다 더 엄하실 때가 많았죠. 보통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면 혹여나 다치기라도 할까봐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는 온실 속 화초보다는 산이며 밭이며 밖에서 구르며 자라는 잡초에 가까웠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도 사방팔방 쏘다니는 저를 보고 위험하다며 기겁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런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제가 잘못을 해 혼을 내실 때는 눈물을 쏙 뺄 정도로 무서우셨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즐겁고 활기찬 유년 시절을 보낸 저는 다 큰 처녀가 됐을 때도 어린 시절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딜 가든 사람들 가운데 서 있고 낯선 상황에서도 금세 적응하는 나이답지 않게 생활력 좋은 여자였죠.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제 또래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를 억척스럽다, 아줌마 같다며 이성적인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죠.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 또한 연애에 별 관심이 없고 그닥 아쉬움도 없었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그러면서 제 이상형이었던 곰 같은 남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논밭에서 구르며 자랐던 제게 하얗고 비현실적인 남편은 전혀 사람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켜줘야 할 남동생처럼 느껴졌달까요? 남편 또한 구릿빛 피부에 괄괄한 성격이던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고 저희의 첫 만남은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지나가게 됐죠. 젊었을 적 저는 작은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벌이도 시원치 않고 일은 힘들었지만 시골에서 그만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었죠. 그즘 남편과의 만남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당시 저는 30이 되기 전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야 30이면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지만 당시에는 20대 중반이면 대부분 결혼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노처녀였죠. 사실 눈을 낮춘다면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제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결과적으로 보면 덕분에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으니 마냥 헛된 기대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공장에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비실비실해서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싶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일을 너무 잘했어요. 공장에 있는 그 어떤 직원보다도 기계를 잘 다뤘고 항상 1등으로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남자는 무조건 덩치도 커야만 듬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비록 체구도 작고 곱상했지만 누구보다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상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또한 공장에서 일을 하며 저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저 떽떽거리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공장 사람들을 이끌고 책임감 있게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남편과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도시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맨밥에 김이나 김치,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이었고요. 형편이 그닥 넉넉하지도 않았고 느긋하게 앉아서 요리를 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고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들 둘러앉아 반찬을 나눠 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한 번도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고 들어오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밥을 먹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많이 찐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은 체구에 왜 밥을 먹지 않는 걸까 싶었고 뭔가 사정이 있으려나 싶었어요. 저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도시락을 좀 많이 싸왔거든요. 저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서요. 반찬은 별 볼 일 없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먼저 밥을 같이 먹자며 말을 걸었고 제세 안에 남편은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 자리 이후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남편이 그동안 밥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한들 일을 하고 있는데 밥을 굶을 정도라니 말이 되나 싶었죠.
남편은 본인 밑으로 3명의 어린 동생들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배를 굶고 말지 어린 동생들을 굶기는 건 못하겠어서 점심은 몰래 배로 채우고 하루 한 끼 저녁만 먹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점심시간에 혼자 나가서 지냈었는데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밖에 몰라요. 제가 그쪽한테 관심이 좀 있어서요. 그동안 지켜봤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도시락 2인분씩 싸올게요. 거창한 반찬 아니지만 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괜히 미안하다고 거절할 필요 없어요. 제 직설적인 말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러실 필요 없다. 그런 번거로운 일을 매일 부탁드릴 수 없지 않느냐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저도 고집을 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밥만 좀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그리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으면 대화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나는 좋다 말했고 제 말에 남편은 더더욱 얼굴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약속했던 대로 도시락을 2인분씩 싸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점점 사이가 가까워진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남편은 자신 밑으로 줄줄이 딸린 어린 동생들과 노쇠하신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결혼은 꿈에도 꾸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와의 소개팅 자리에 나왔던 이유는 알고 보니 친구의 부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소개팅에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남편에게 대신 나가주기를 부탁했던 겁니다. 어쩐지 덩치 큰 남자를 좋아하는 제 취향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 같은 남자를 소개시켜준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남편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었죠. 남편은 본인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길이라며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할 생각은 없다. 본인은 평생 혼자 살 거다. 이렇게 만나다가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저를 보내주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서로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냐.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 으름장을 놨어요. 남편은 모르겠지만 전 처음부터 제가 남편과 결혼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제 예상대로 결혼을 하게 됐기도 했고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남자, 막내는 여자였는데 신기하게도 첫째, 둘째는 남편과 똑 닮은 성격으로 둘 다 얌전했고 막내 동생은 꼭 어렸을 적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말괄량이었어요. 덕분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의 동생들을 키우며 예행 연습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딸아이도 육아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막내 동생보다 더한 말괄량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후 몇 년간 제 아이를 낳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돌보는데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돌볼 사람만 넷인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들어서면 나았겠지만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기지도 않더라고요. 첫째, 둘째 동생은 얌전한 만큼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기에 서울로 대학을 갔죠. 물론 대학 등록금은 전부 남편과 제 주머니에서 나왔고요. 남편이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벌어온 돈을 제가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모은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왜 그런 짐덩이들이 줄줄이 달린 집으로 시집을 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 시댁 식구들이 전혀 짐덩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막내 동생마저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났을 때는 아쉬움에 눈물이 펑펑 쏟아나올 정도였습니다. 내 배로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상에 누워 계셨고 사실상 동생들에게 실질적인 엄마 역할을 제가 한 것이었거든요. 막내 동생이 집을 떠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시어머니께서도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서 동생들이 잘 자라는 걸 보고 떠나시기 위해 지금까지 버티셨던 것 같다며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제 등을 토닥여 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 셋을 돌보는 것보다 어머니 병간호하는 게 힘들 때가 더 많았죠. 어머니께서는 말년에는 혼자서 거의 몸을 가누시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경미한 치매 증상까지 있으셔서 저를 자주 알아보시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시어머니를 들쳐업고 옮기고 목욕시키는 것도 힘든데 매 끼니마다 씨름하며 식사를 먹여드리려니까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기껏 끓여낸 죽을 엎어버리셔서 죽을 다시 끓인 적도 많았고 시어머니께서 괜한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하루 종일 곁에서 수발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께도 그렇게까지 효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고 어머니가 미워질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서 달을 보며 화를 삭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어두운 하늘에 혼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달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특히 둥그런 보름달이요. 지금도 보름달을 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물론 최선을 다해 모시긴 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곁을 떠나시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와 남편 온전히 둘만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건 아이를 갖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늦은 결혼이었는데 아이까지 오래 갖지 못했으니 바로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산이었죠. 다행히도 정말 기적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 분명하다. 무탈하게 낳아서 잘 키워보자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저희 딸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예뻤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딸이지만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부터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연예인 시켜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하얀 피부와 가녀린 몸은 남편을 빼다 봤고 커다란 눈은 심리 밖에서 봐도 제 딸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았었죠. 성격은 앞서 말했던 대로 남편보다는 저를 훨씬 많이 닮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주 불같고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아이들을 이끌고 산이며 들로 활기를 치고 다녔던 저처럼 저희 딸은 동네 아이들 데리고 골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통뼈에 또래보다 덩치가 컸던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봐도 가녀리고 또래보다 키도 작은 딸이 어떻게 골목대장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에요. 이리저리 골목을 쏘다니며 공을 차고 숨바꼭질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흙이 잔뜩 묻어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즐겁다는 듯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저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남편은 어쩜 이렇게 당신을 꼭 빼닮았는지 모르겠다며 막내 동생 생각이 난다고도 했어요. 저 또한 딸을 보며 막내 동생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물론 저희 딸이 조금 더 예쁘고 똑똑하고 야무지긴 했지만요. 딸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1학년 반장 선거에서 당당하게 반장이 되어서 돌아와 놓고 자랑을 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여성스럽지 못한 외모 덕에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저와는 다르게 딸은 하얗고 곱상한 얼굴로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친구들에게는 당당하고 쾌활한 모습으로 남자친구들에게는 예쁘장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딸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동네 엄마들 만나기만 하면 어쩜 그렇고 예쁘게 똑 부러지는 딸을 낳았냐고 태교를 어떻게 했냐고 호들갑을 떨며 물어오곤 했으니까요. 사실 태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먹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참지 않고 전부 다 했어요. 제가 원래 날 것을 좋아하거든요. 임산부는 탈이 날까봐 날 것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며칠 밤을 지새우고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참느라 스트레스 받으며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 행동들이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무사히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으니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죠. 딸은 그렇게 중학생이 됐고 그때부터 슬슬 이상한 낌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속을 썩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힘들고 마음 아픈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딸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고 그 사람들 속에는 분명 좋은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나쁜 사람도 많았죠. 특히 질 나쁜 친구들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한두 명씩 찾아볼 수 있는 소위 노는 무리의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사춘기겠거니 생각했지만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어렸을 적부터 워낙 저와 남편과 가깝게 지냈던 아이라 혹시나 사춘기를 피해가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예외 없더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엄마부터 찾던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도 않고 얼마 전에 용돈을 줬는데도 어디다 썼는지 금세 또 용돈을 달라고 하고 학원도 자주 빼먹고 저와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즘 왜 그러니?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뭘요? 저라고 항상 기분이 좋아야 돼요? 걱정돼서 그러지. 요즘 용돈도 너무 자주 받아가고 학원에서도 연락 왔어. 이번 주 내내 수업 안 갔다며? 전 친구들하고 좀 놀면 안 돼요?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뭐? 너 그게 그뭐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다 너 걱정돼서 하는데. 됐어요. 엄마랑 말이 안 통해요. 겨우겨우 말을 붙여도 딸은 언제나 톡톡 쏴대며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사춘기가 좀 세게 왔거니 싶었어요. 저러다가 곧 괜찮아지겠지. 언제나 착하고 예쁘던 딸로 금방 돌아오겠지.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로서 너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 딸이 다른 친구들과 다퉜다고요. 가벼운 싸움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싸우다니 혹시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한달음에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딸아이는 다친 곳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여자아이 3명이 딸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선생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니까 사건의 전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따님께서 저 친구들 물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가져간 게 아니고 쟤네가 저한테 준 거예요. 너네 왜 말 안 해? 분명히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우리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했어? 네가 맘대로 뺏어간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 저랑 잠시 따로 얘기 좀 하시죠. 너네 싸우지 말고 얌전히 있어. 선생님께서는 요즘 들어 저희 딸이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다며 예전에는 성실하고 밝은 학생이었는데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요즘 딸이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않았냐며 물어오시는데 그제서야 그간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저 단순한 사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얘기를 마치고 돌아가 딸에게 친구들에게 빌려간 물건들을 돌려주라고 말하자 딸은 끝까지 얘네가 나한테 줬던 것들인데 왜 돌려줘야 할 이유가 있냐고 고집을 부렸어요. 딸, 친구들 기다리잖아. 엄마 부끄럽게 할 거야? 저는 딸이 고집을 굽히고 먼저 친구들에게 물건을 건넬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딸을 기다렸고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와 친구들을 번갈아 쳐다보던 딸은 결국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아줌마가 주의 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걔네한테 왜 사과를 해요? 딸이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사과하는 거지. 뭐해? 너도 얼른 친구들한테 사과해. 제가 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딸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서서 딸을 기다렸죠. 씩씩거리던 딸은 결국 짜증을 내며 마지못해 사과를 했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은 내내 아무 말 없었고 저 또한 굳이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딸 앞에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저도 마음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예쁜 딸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앞으로 딸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무조건 엄하게 구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다정하게 대해주자니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딸과의 대화였습니다. 어쩌다 딸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잠깐 여기 와서 앉아볼래? 저 엄마하고 할 얘기 없어요. 오늘 일은 제 잘못 아니에요. 너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래. 요즘 통 얘기를 못했잖아. 예상대로 딸은 까칠하게 제 말을 잘라 끊었지만 저는 끈질기게 딸에게 달라붙었어요. 제 다정한 말투에 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앉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밤새 동안 나누었습니다. 딸은 학업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다고 했어요. 적어도 제 기억 속에는 공부를 억지로 시켰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부 제 착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딸이 조금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고 타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여서 딸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딸은 점점 저에게 진솔한 얘기를 터놓지 않게 됐고 대신해서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해요. 새로 사귄 친구들은 몹시 단순하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이었고 그 친구들이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게 됐고 본인도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 사귄 친구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지 못했다면서요. 그런 딸의 솔직한 얘기에 저도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을 동안 엄마라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마냥 방관하고만 있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딸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일단 가장 먼저 딸에게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훈육을 하려 한들 딸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제 물음에 딸은 잠시 고민하다가 새로 사귄 친구들과 멀어지고 본인이 그동안 괴롭힌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어요. 딸이 혹시나 지나간 일을 반성하지 못하고 회피하려고만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딸은 본인의 잘못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바로잡길 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결코 교육을 잘못시키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딸과 함께 그동안 딸이 괴롭혔던 친구들과 그 부모님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딸의 괴롭힘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강도가 높든 낮든 타인을 향한 괴롭힘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사과를 들은 모든 친구들이 딸아이를 용서해줬고 딸은 그렇게 본인의 잘못을 잘 마무리 짓게 됐어요. 그 뒤로 질 나쁜 친구들이 딸이 본인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안갚음을 하거나 괴롭히진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타이밍 좋게도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떠나 딸도 자연스럽게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뒤로 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몹시 바르게 잘 자라주었죠.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딸이 너무 예쁘고 똑부러진다며 칭찬 일색이었고 딸은 공부마저 잘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그닥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누굴 닮아서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비싼 학원을 보내거나 남들 다 한다는 개인 과외를 붙여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미 서울에 자리를 잡고 지내고 있던 남편의 동생들도 하나같이 축하를 건네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본인들을 부르라고 말했어요. 명문대에 입학한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뻤지만 막상 딸이 집을 떠나니까 마음이 참 적적하더라고요.
오래전 시동생들을 서울로 떠나보냈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다시 남편과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고 그런 일상도 금세 적응하게 됐습니다. 딸 또한 서울의 생활 내에 잘 적응했는지 매일같이 걸어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쯤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진짜 내 품을 벗어나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싶어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번듯한 회사에 취업해서 결혼을 하겠다며 사위를 데려왔어요. 솔직히 사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남자입니다. 따로 칭찬할 말도 없어서 일단은 그냥 사위라고 부를게요. 처음 만난 사위는 참 번듯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 남편감으로 딱 원하던 남자였어요. 덩치도 크고 든든해 보이는 게 저희 딸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지켜주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였지만요. 어찌됐든 딸이 좋다고 데려온 남자니 특별히 반대를 할 생각은 없었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사위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사돈 내외가 둘 다 교육자라고 했어요. 완전히 교육자 집안이었죠. 교육자 집안이라 하니 인성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모로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었기에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그놈에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한테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고 사돈 내외에 대한 인상도 좋았어요. 딸의 신혼집은 시댁에서 가까운 아파트였고 딸이 서울로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멀리 살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하긴 했지만 정말로 서울에 정착을 하고 나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려면 기차로 3시간, 자동차로 5시간은 좋게 달려가야 하니 말입니다. 딸은 결혼 후 별로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전화도 자주 걸어왔고 사돈 내외도 딸에게 몹시 잘해준다고 했고요. 사위는 저희 딸처럼 외동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근처에 살았으니 더 자주 찾아뵙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100번 이해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점은 결혼 후로 사위가 저희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본인도 본인 부모님을 잘 챙기고 싶듯이 저희 딸도 저와 남편을 잘 챙기고 싶어 할 텐데 딸은 매일같이 시댁에 드나들며 같이 식사를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바쁜 것 같았지만 사위는 저희에게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물론 전화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조금 안 좋기는 하더군요. 그렇다고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 괜히 지적을 해서 얼굴을 붉히고 싶진 않았고 딸에게 넌지시 요즘 사위는 많이 바쁘냐 연락 한 통이 없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이 바쁘긴 해요. 제가 연락드리라고 말해 놓을게요. 그러나 딸의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사위에게는 문자 하나 오지 않았고 단단히 마음이 상해가던 참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 됐고 사위와 함께 고향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얼굴 보면 그동안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소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건 딸 혼자였어요. 아니, 사위는 어디다 두고 너 혼자 내려왔어? 이 많은 짐을 다 혼자 들고 온 거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오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친정에 여자 혼자 보낸 남자가 세상 천지 어딨나요? 게다가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보내지 않아놓고 말입니다. 딸은 사위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결국 그동안 쌓여왔던 화가 폭발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 동안 신호 대기음이 울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자리 비우셨어요. 전화가 계속 울려서 받아요. 선생님이요? 전화 받는 사람 누군데요?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아니, 지금 같이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물음에 앳된 목소리의 여학생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더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슨 영문으로 본인이 가르친다는 여학생과 함께 있고 대답은 왜 똑바로 못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득한 상황이었고 딸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교사분들과 모여 회의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왜 학생과 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도 그 여학생도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명절이 끝났고 그 뒤로도 사위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했지만 사위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도 사위는 언제나 바쁘다며 전화를 회피했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들었냐 물으니까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구렸고 느낌이 쎄했죠. 결국 참다 못해 사위와 직접 대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차에 몸을 실었고 한참 운전을 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저는 사위를 만나기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뭐라고요? 저희 딸이 혼수 상태라고요? 어젯밤 교통사고가 나서 딸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남편과 연락이 닿질 않아 저에게 연락이 온 거라고 했죠. 어젯밤에 사고가 났다는데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연락이 닿지 않았나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그 길로 딸의 아파트로 향하던 차를 병원으로 돌렸고 도착한 병원에는 저보다 일찍 시댁 식구들이 와 있었죠. 그래도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오긴 했나 보다 싶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던 찰나 사위와 사돈 내외가 딸의 침대 앞에서 나누는 대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들, 보험금은 확인 잘했지? 총 얼마가 나온대? 아마 다 합쳐서 5억 정도 될 거예요. 얘가 하도 보험 필요 없다고 고집을 펴서 들게 하느라고 어찌나 고생을 했든지. 아휴,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년이라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순간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사돈 식구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저희 딸 앞에서 보험 얘기를 하며 목숨값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보험을 들게 한 것 같고요. 그대로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머리채를 붙잡고 지금 그 얘기 다시 해보라고 방금 뭐라고 짓거렸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나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머리에 있는 모든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고 그대로 뒤를 돌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머리를 식히며 생각을 정리했고 바로 전화기를 들어 첫째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 누르며 제가 방금 병원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전했어요. 뭐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형수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조사해 볼게요. 동생들한테도 제가 다 말해서 진행할 테니까 형수님께서는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교통사고라니 많이 안 좋은 거예요? 혼수 상태라고 하더라고. 자세한 얘기는 다시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그 인간들이 병실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한시라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거든. 첫째 시동생은 몹시 격분하며 반드시 그 쓰레기들을 감방에 쳐넣겠다고 말했고 저는 모쪼록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시동생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시겠죠. 첫째 시동생은 유능한 검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시동생은 변호사, 셋째 시동생은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다들 공부도 잘하고 제 앞가림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아이들이었던지라 대학에 들어간 후로도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서울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죠. 그런 시동생 등을 보며 그저 뿌듯한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일에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딸이 머리를 제외하고는 큰 외상은 없지만 뇌에 큰 충격을 받아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라는 얘기를 전했고 아까 가족분들에게 다 설명드렸는데 전해 듣지 못했냐면서 제게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오더라고요.
대강 얼버무리며 답하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전해 들은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 그 년놈들을 잡아 패 죽여버리겠다며 열을 올렸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지금 흥분해서 달려들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시동생들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다려보자고 말해줬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요.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눈을 떠 저를 불러줄 것만 같았는데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저치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희 딸을 저런 꼴로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돈 식구들이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차는 사위가 운전했던 차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내놓고 차로 저희 딸을 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써내려가며 다시 생각해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분노로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돈을 위해 일부러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불쌍하고 가여운 저희 딸은 그렇게 보험금을 위한 희생양이 됐고 일부러 늦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골목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통사고를 낸 후 사위는 차를 끌고 먼 곳으로 향했고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차를 숨겨놓느라 밤새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조사 끝에 사위가 숨겨놓은 차가 발견됐고 결혼 후 생명보험을 갑작스레 잔뜩 들었다는 점, 시댁 식구들 모두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됐어요. 어떻게 3명 모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집안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보험 사기를 벌일 수가 있는지, 게다가 놀랄 만한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웬 여학생이 대신 받았던 일 기억하고 계시죠? 그 여학생은 정말로 사위가 가르치던 학생이었는데 집안이 몹시 가난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 탓에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 없이 외톨이였다고 해요. 사위는 그런 여학생에게 접근해 본인이 여학생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아이를 살살 꼬드겼고 여학생은 그런 친절한 사위의 행동에 경계심 없이 사위와 가까워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맛있는 걸 사주거나 좋은 옷을 사주면서 여학생의 호감을 사던 사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학생에게 못된 짓을 요구한 것이죠. 당연히 여학생은 거부했고 사위는 여학생에게 그럼 그동안 밥 얻어먹고 옷 얻어 입었던 거 뭐냐면서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널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냐, 여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덩치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도와주기는커녕 본인 욕망에 휩쓸려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다니 정말 치가 떨려요. 막내 시동생이 사위에 대해 조사를 하던 와중 우연히 그 여학생과 연락이 닿았고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여학생의 경계가 심하지 않아서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은 사위가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학생이 그 여학생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위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 쓰레기는 오래전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처음에는 좋은 선생인 척 굴다가 여학생이 경계를 풀고 기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 못된 짓거리를 해왔던 거예요. 한번 조사를 시작하니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견됐고 이전에도 한 여학생의 신고로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올 뻔했었지만 교장이었던 사돈이 사건을 덮어버리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나가게 됐던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명절에 못 내려오겠다더니 그 급한 일이 순진한 여학생들을 꼬드겨 못된 짓을 하려는 더러운 짓거리였다니. 뒤로는 저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일삼는 인간이 멀쩡한 사람인 척 저희 딸을 속여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딸을 죽여 사망보험금까지 타먹으려고 했다니 당장이라도 그 년놈들을 찾아가 죽기 직전까지 패해주고 싶은, 아니 진짜로 죽여버리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 딸은 병상에 누워있었고 복수에 성공하더라도 딸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들이 천벌을 받고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딸이 제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향해 빌었죠. 제발 너무 가엾고 소중한 우리 딸이 제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저희 딸은 기적같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딸 스스로 깨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몹시 강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요. 눈을 뜬 딸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나 조금 막막했는데 딸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어요. 엄마,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제가 그날 똑똑히 봤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편을요. 교통사고가 났던 날 딸은 그 찰나의 순간에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본인의 남편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으니 억울해서라도 그대로 눈을 감지 못했던 것이었나 봐요. 기적처럼 제 품으로 다시 돌아와준 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뿐이었고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형사고소를 했고 소송이 착착 진행됐죠. 딸이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던 시댁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연락 없이 딸을 데리고 첫째 시동생이 구해진 거처로 처서를 옮겼고 모든 연락을 다 무시했어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과는 다시는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증거와 정황이 완벽했고 세 사람은 보험회사에도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보험금은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 배상할 돈도 엄청난 규모였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위, 아니 그 인간 쓰레기가 지금껏 여학생들에게 해왔던 짓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 일을 묻어주었던 쓰레기의 아버지 또한 교사 자격을 잃게 됐죠. 평생을 교단에 서 있던 사람이니 지금까지 인생을 부정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쓰레기들은 애초에 교사가 될 자격조차 없었지만요. 본인들부터 인간이 돼야지 인간도 되지 못한 금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에 그들은 항소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패소를 했어요. 살인미수의 미성년자 성범죄자, 보험 사기까지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른 그 인간 쓰레기는 감방에 들어가게 됐고 교직에서 잘린 그 부모들은 지금까지 이뤘던 것들을 모두 잃고 보험 사기 배상금으로 엄청난 돈을 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시동생 덕분이었고 지금도 몹시 고마운 마음입니다. 만약 시동생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시동생들은 제가 없으면 본인들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런 말씀 마시라 결국 제 딸의 복수는 제 손으로 직접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딸은 한동안 후유증에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상처를 잘 극복해내는 중입니다. 저는 언제나 딸에게 이 일에 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저 운이 조금 나빴을 뿐이라며 혹여나 딸이 본인을 자책할까 위로해주고 있어요. 실제로도 딸이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사람에게 그 누구도 부주의했다고 탓하지 않잖아요. 저희 딸도 그런 몹쓸 일을 운이 나빠 겪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를 잘 치유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부디 상처가 가슴속 깊은 곳에 남지 않고 잘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스스로 글을 쓰면서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사연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다니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은 천벌을 받게 됐지만 솔직히 아직도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한때는 그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커다란 트럭으로 그 년놈들을 들이받아버린 상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런 짓을 실제로 했다가는 저도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고 말 테니까요. 시동생들의 도움으로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했으니 이제 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털어내려 노력해야겠죠. 저희 딸이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면서요.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희 딸이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이제 고작 30년 넘게 살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겪은 일은 예고편에 불과할 만큼 최근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사형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이 뒤집혀서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이라도 해야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 홀로 자수성가했습니다. 20대를 공부하느라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30대에는 다른 거 하나 바라는 거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뭐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것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고요? 아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 어쩜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였을까 싶으실 거예요. 먼저 제가 어느 정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냐면 저희 부모님은 아예 집이 없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라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죠.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큰 집은 아니었어도 세 식구가 살 정도의 집은 있었고 차도 있었던 거로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했죠. 그 바람에 정말 세간살이 하나 없이 세 식구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돈 되는 건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빚도 많았고 세 식구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으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급한 대로 저를 고모네 집에 보내셨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단란했던 저희 세 식구가 망가지기 시작한 건 말이죠. 사실 고모도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고모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이었어요. 고모도 처음엔 며칠만 저를 봐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도 고모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맡기셨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모네 집에 오래 있게 됐죠. 초등학교 때 고모 집에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으니 5, 6년은 고모 신세를 졌고요. 그때 저는 평생 먹을 눈칫밥을 다 먹은 것 같아요. 고모는 어떻게든 제 앞에서 티를 안 내려고 하셨지만 고모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 집에 있는 게 불편하셨는지 싫은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쌀 사다 놓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쌀독이 훤하게 변네. 이래서 객식구가 들면 확 티가 나는 거라니까. 아이고 조용히 좀 해. 애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래. 밤만 되면 고모와 고모부가 다투시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고모부도 하신 소리겠지만 전 항상 방에서 이불을 얼굴까지 감싸고 안에서 혼자 듣고 있었죠. 전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고모나 고모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고요. 그러다 보니 밤마다 들리는 고모부의 불만 섞인 말에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고모와 고모부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도 좋고 우리도 신혼인데 언제까지 조카를 데리고 있을 거야? 형님은 도대체 언제 데리고 간대? 오빠가 집 보증금만 구하면 바로 데리고 간다고 했어. 당신 저 어린애가 부모랑 떨어져서 사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전 고모 집에 살았던 그 몇 년을 떠올리면 다른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고모부 눈치만 보며 피해 다녔던 기억만 나죠. 고모부가 출근하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고모부가 퇴근하고 오시기 전에 얼른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러 올 날만 기다리면서요. 저도 당연히 1, 2년만 참고 기다리면 부모님이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아마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도 떨어져서 살고 계셨거든요.
툭 하면 빚쟁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한 곳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네 집까지 찾아와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물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나 고모에게도 절대 얘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돈을 버는 족족 밀린 빚과 이자부터 해결하느라 아버지는 옷도 한 벌 못 사 입으시는지 만날 때마다 같은 옷에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신지 물어도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지방 곳곳을 다니시며 공사 현장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옷 만드는 미싱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한다고만 들었거든요.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모 댁에 저를 보러 오셨는데 그럴 때면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셨죠. 부모님이 오시면 저는 당연히 좋으면서도 고모부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눈치가 없으신 편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말랐어? 혹시 고모랑 고모부가 눈치 주니? 아유, 왜 이렇게 울쭉해? 어머니는 고모와 고모부가 있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를 볼 때마다 말랐다며 고모가 밥을 안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고모부가 구박하는 건 아닌지 항상 물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요. 당신은 애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 동생이 조카 구박할 애로 보여? 그거야 모르는 거지. 우리가 돈 있을 때 아가씨 잘하는 척 했을지 몰라도 이제 당신이 쫄딱 망했는데 우리한테 뭐하러 잘하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진호 데리고 가서 살아. 그거 아니면 부탁하는 처지. 괜한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에도 부모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자식인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끔 보면 어떻게 만나서 자식까지 낳고 사셨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버지는 가난한 집 장남으로 내내 가장으로 살아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딸이 귀한 집 막내 딸로 자라서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셨고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업하는 사장님이라는 소리만 듣고 솔깃해서 시집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죠. 아버지나 저도 이 상황이 힘든 건 당연했지만 누구보다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곱게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돈 버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돈까지 벌어야 했으니 당연히 힘드셨을 만합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사업 말아먹고 처자식 고생시키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덕분에 온갖 사치 부리고 사모님 흉내내면서 잘 살았으면 됐지. 나더러 어떻게 하란 소리야.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모님이 더 걱정됐어요.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영영 셋이 함께 살지 못할까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고모랑 고모부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이랑 식사 잘 챙겨두시고 다치지 마세요. 어린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는 따로 살기 시작하고는 제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고모네 집에도 저를 보러 거의 오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일이 바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모 댁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다 정말 계속 고모네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하고 걱정이 됐죠. 그런데 제가 고모네 집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모에게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제 사촌 동생이요. 저는 사촌 동생이 태어나는 것부터 기는 거, 걸음마하는 것까지 바로 곁에서 다 봤습니다. 고모가 바쁠 때는 제가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업어서 키웠죠. 고모도 고모부보다 제가 더 애를 잘 본다고 칭찬하실 정도로 애 키우는 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모랑 나갔다 와야 하니까 애 좀 잘 보고 있어. 저번처럼 밤새 울려서 다른 집에서 연락 오게 만들지 말고. 여보, 진우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진우가 당신보다 애는 훨씬 더 잘 보거든? 진우야, 고모랑 고모부 상갓집에 갈 일 있어서 오늘 조금만 부탁할게. 아마 밥 먹고 자면 안 깨고 쭉 잘 거야. 가서 조회금만 내고 금방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고모부는 여전히 저를 눈엣 가시로 여겼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눈칫밥도 몇 년 먹으니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조카를 몇 년이나 데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모부가 제게 무슨 말을 해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을 돌보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사촌 동생을 봐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고모 신세를 진 게 몇 년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동생 밥 좀 먹이고 재워준다고 해서 제가 지금껏 받은 걸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 마음에 지고 있던 짐이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사촌 동생이 열이 오르더니 보채더라고요. 저는 냉장고에서 해열제를 찾아 먹이고 밤새 얻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모부가 한 말이 신경 쓰여서요. 괜히 제가 보는데 동생이 울어서 주변에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고모부에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울리지 않으려고 애썼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나요?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고모 집에 오셨어요. 일 때문에 근처에 오셨다가 일 끝나고 제가 생각이 나서 군고구마를 잔뜩 사서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제가 고모랑 고모부도 없이 혼자 아기를 업고 땀 범벅으로 쩔쩔매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지금 당장 아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애를 보는 건 아니라 오늘 고모가 상갓집에 가셔서 잠깐 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고작 중학생 애한테 갓난쟁이를 맡기고 부모가 둘 다 나간다는 게 말이 돼? 평상시 애를 얼마나 자주 봤으면 네가 혼자 애를 봐. 아버지의 고함소리에 제 등에 엎여있던 사촌동생은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딱 그때 고모와 고모부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하필이면 또 고모부가 밖에까지 애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화를 내시면서 집에 들어오셨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잠깐 몇 시간 애 좀 보라고 했더니 결국 또 울린 거야? 형님.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매부, 자네 지금 한 말이 설마 내 아들한테 한 소린가? 내가 못나서 염치 없이 내 아들 자네한테 부탁하게 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꼬박꼬박 생활비에 먹을 거에 갖다 바치면서 부탁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형님, 생활비라니 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여보, 당신 형님한테 생활비 받았어? 오빠랑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오빠가 무슨 생활비를 줬다 그래. 그리고 오빠 힘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설마 돈 바라고 진호 키웠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들어도 매달 꼬박꼬박 너한테 돈 보내라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와 고모, 고모부가 싸우지 않기만 바랐죠. 세 분 모두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고모 집에서 신세 진 게 있는데 당연히 동생 돌볼 수도 있죠. 아버지는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속상해 하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서 한 얘기였는데 아버지는 그날 제 모습이 안쓰럽고 참기 힘드셨나 봐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무리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도 식구가 다 모여 살아야 하는 건데 내가 우리 귀한 아들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는 줄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어떤 힘든 일을 겪든 어떤 대접을 받든 그건 상관없이 오로지 저만 생각하면서 참아오셨던 것 같아요.
저만이라도 누구 앞에서든 절대 기죽지 않고 그전처럼 잘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고모에게 저를 맡기신 거였고요. 고모라면 저를 잘 키워주실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서요. 그랬으니 제가 전과는 달리 부쩍 철이 들고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아버지는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했다고 해도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달라진 모습이 확 티가 났을 테니까요. 오빠, 난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내가 진호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 오빠 속상한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나 너무 속상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진호, 우리 집 장남이야. 내가 바란 건 우리 진호 부족한 거 없이 옛날처럼 밝고 철없이 살길 바란 거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철들라고 너한테 맡긴 게 아니라고. 형님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가만히 못 들어드리겠네요. 아들이 철없이 해맑게 크길 바랐으면 사업 망하질 마셨어야죠. 기껏 몇 년 동안 힘들게 키웠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너무 연치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고모부, 고모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소리를 퍼부으셨죠. 고모부는 아버지에게 지지 않고 같이 소리를 지르셨고요. 고모는 사촌 동생을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로 아버지는 저를 고모네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행이었던 건 얼마 뒤에 세 가족이 다시 모여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집을 구하셨어요. 원래 살던 서울도 아니고 방도 하나뿐인 집이었지만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세 식구가 함께 사니 저는 좋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저와 부모님은 핏줄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지 않다가 만나도 똑같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부가 5년이나 넘게 따로 떨어져서 살았으니 무슨 정이 남았을까 싶기도 해요. 무엇보다 같이 살지 않았던 시간 동안 어머니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아예 아버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처음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어머니가 그러시는가 보다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랬으니 두 분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셨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유, 집이 좁아서 애 책상 하나 놔둘 데도 없는데 당신 화장품 올려두겠다고 지금 이 비싼 화장대를 산 거야? 이게 그냥 화장대가 아니야. 봐봐.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몇십 년은 거뜬히 쓸걸? 아침마다 쭈그리고 앉아서 화장하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어머니는 혼자 나가서 사시는 동안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일하면서 번 돈으로 다 옷이며 화장품만 사셨는지 어머니 집은 좁은 단칸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예전에 살던 씀씀이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셨더라고요. 툭 하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이나 브랜드의 옷 같은 걸 사셨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서 이사 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물건만 사들이면 되겠어? 어이구 쪼잔하기는. 당신 배포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업이 망한 거지. 이거 돈 몇 푼 한다고 잔소리야 잔소리는. 그렇게 이사 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든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처자식과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사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머니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가족들이 다 뿔뿔이 떨어져 살면서 고생한 게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걸 참고 계신지도 모르고 말이죠. 너는 배포가 그렇게 커서 지금까지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내 동생한테 보내준 생활비를 중간에서 꿀꺽꿀꺽 도둑질했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고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한 게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붙여주면서 어머니가 번 돈과 합쳐서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돈만 받아 챙기고 고모에게 생활비는 한 번도 안 보내신 거죠. 아버지는 나름대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참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도둑질이야? 내 남편 돈 내가 받아서 쓰는 건데. 어머니, 당신이 번 돈이면 내 생활비지. 아, 그걸 왜 당신 동생한테 보내? 어머니가 철이 없다는 건 저도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모 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세를 졌는데 전혀 제 걱정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식을 맡겨놓고 고모나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아까워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실망했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쓰러우셨던 아버지는 제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게 꿈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죠. 의사? 넌 전교 1등이라면서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떡하니? 우리 형편에 의대를 어떻게 가? 애 앞에서 왜 초를 치고 난리야? 내가 우리 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대 보낼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도 마. 제가 공부를 잘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와도 이미 부모님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균열이 생길 대로 생겼으니 언젠가 깨질지 모른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우려했던 일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랬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어머니도 저를 봐서라도 아버지와 잘 지내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했던 거죠. 어머니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게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날씨며 제 옷차림이 어땠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옷 만드는 작은 미신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 공장이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근처에 시장 골목에 있거든요. 그날은 시험 마지막 날이라 학교가 일찍 끝났어요. 배가 고파서 일부러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 근처로 갔고요.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이라도 먹으려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야, 제가 공부 잘해봐야 우리 형편에 대학이라도 가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 돈이면 그래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될 테니까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일 안 하고 쉬게 해드리겠다고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싸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런데 공장 앞에 다 왔을 때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주변을 기웃거리더니 공장 옆에 작은 골목으로 빠른 걸음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주변을 살피며 은밀하게 사라진 이유가 있더군요. 잠시 뒤에 웬 남자와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에요. 남자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 한 발자국도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헛걸 본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어요. 정말 모텔에 들어간 아줌마가 어머니가 맞는지, 그리고 함께 따라간 남자는 누군지 말이죠. 잠시 뒤 모텔에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것도 아까 함께 들어간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하게요. 어머니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전에 어머니 공장 근처에서 보고 인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저씨는 제게 용돈까지 줬습니다. 분명 저 남자도 유부남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또래에 딸도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화가 나서 그대로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왜 이 아저씨랑 모텔에서 나오는 건데? 너 뭐야? 너 지금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험을 보는지 시험이 끝났는지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부터는 제게 일절 관심이 없었거든요.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고 나서도 제게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주신 적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보다 고모가 차려준 집밥을 먹는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헛소리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아버지 두고 지금 이 남자랑 바람 피운 거냐고. 저는 어머니 앞에서 절대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꾹 삼켰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울분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지금까지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고생만 하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이 더운 땡볕 아래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어머니는 매일 저 재수없는 공장 사장, 아니 상간남과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저보다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치욕스러운 모습을 들켜놓고도 뻔뻔하기만 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얼마나 쪽팔리게 살았는지 알아? 지금까지 나한테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알랑방귀 끼던 여편네들이 너희 아버지 때문에 빚 좀 졌다고 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 좀 당했다고 바람 피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날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든 게 너희 아버지잖아. 더는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는 거. 아이 그럼 어떡하니?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아버지 잘못으로 넘겼어요. 그 순간 똑똑히 알겠더군요. 제 어머니란 여자에 대해서요. 나이만 먹었지 어머니는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이었죠. 저는 그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제가 제 눈으로 본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라는 여자는 정말이지 답이 없는 여자더라고요. 무책임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뒤 집을 나가버렸어요. 딸랑 쪽지 하나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죠. 아들, 너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건 미안해. 모텔 앞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잊어. 네가 아직 어려서 엄마를 이해 못하겠지만 엄마도 참을 만큼 참았단다. 더는 네 아버지랑 못 살겠어. 엄마는 엄마 행복 찾아서 떠나니까 아들도 행복하게 살아. 더 기가 막혔던 건 자식까지 버리고 상간남하고 도망간다는 여자가 제 통장까지 들고 도망갔단 겁니다. 믿어지세요? 새엄마도 아니고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놓은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도망가다니요. 그것도 수능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도 뚝 떨어졌습니다. 제 몸속에 흐르는 어머니의 피를 뺄 수만 있다면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안전 문제로 고층에서 추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매일 밖에서 일하시면서 몸이 많이 지치기도 하셨겠지만 아마 집을 나간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도 고모 집에서의 생활도 그리고 모텔 앞에서 어머니를 봤던 그 순간까지도 다 참고 버텼지만 아버지의 죽음만은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제 인생이 끝났다 싶을 정도로요. 저는 평생 회복되지 않을 아픔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아픔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그래도 수능 잘 봤어요. 평소 보던 실력만큼 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당연히 의대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꿈꾸었던 일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 많은 게 변했어요. 제게 더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많은 위로가 되어준 분은 다름 아닌 고모였어요. 고모는 아버지 장례식부터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고모가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저를 걷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을 다 정리해서 제 짐을 고모 댁으로 옮겨줬고요.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고3이면 성인이나 다름없는데도 고모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없는 반항심에 오히려 제가 다 필요 없다고 계속 고모를 밀어내는데도 고모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모 댁에서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아마 그때 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고모는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선생님과 입시 상담도 해줬고요. 그리고는 바로 제게 원서 작성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당시에 마음이 아주 된통 꼬여있던 저는 선생님께도 고모에게도 대학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마구 우겼어요. 대학에 가서 뭐해요? 어차피 제 인생은 이미 망했어요. 엄만 날 버렸고 아버지는 죽어버렸는데 제가 무슨 수로 대학을 가요? 네 마음 고모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고모는 절대 너 이대로 주저앉게 두지 않아. 돈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됐어요. 고모부 돈도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그땐 왜 그랬는지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한 자존심을 부렸어요. 내가 왜 널 도와? 너 돈 많아. 너랑 아빠랑 살던 집 보증금 뺀 거랑 너희 아버지 사고로 보험금 나온 거 고모가 10원 한 푼 안 빼돌리고 다 네 통장에 넣어뒀어. 그 돈으로 대학 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그래도 돼.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제가 그 돈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요? 아버지 목숨값으로 제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고요. 너 너희 아빠 몰라? 너희 아버지는 너만 보고 평생 산 사람이야. 지금도 하늘에서도 너 훌륭한 의사 돼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만 바라고 있을 거라고. 고모 말이 다 맞았습니다. 이러고 주저앉아서 폐인처럼 있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나를 버리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어머니라는 여자는 이 순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전 의사가 됐어요. 아버지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공부해서 지금은 사람 살리는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공부도 공부고 돈도 돈이었지만 몇 년 동안 제 곁에서 고모가 고생 많으셨죠.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저를 끌어다가 데리고 사시면서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시면서 살뜰히 돌봐주셨습니다. 고모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너 의사 됐다고 이 고모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 고모부가 지금까지 너 눈치 준 게 아니라 다 너 잘 되라고 강하게 키운 거야. 알지? 으이그 의대 다니는 조카 있어서 딸내미 공짜 과외 시킬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사람이 입만 살아서는. 고모부와 고모는 여전하셨어요.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서로를 많이 아끼셨죠. 저는 어느새 그 분위기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일찍 헤어졌지만 그래도 고모부와 고모, 사촌, 동생까지 제게는 특별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슬픔은 모두 잊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대 시절에는 내내 제 끔찍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안 그러면 어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덕분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긴 했어요. 의사가 된 이후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고 싶었죠. 고모처럼 다정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고모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우리 조카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
고모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죠. 항상 불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일하던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먼저 말을 걸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살다 그런 여잔 처음 봤습니다. 자기 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하는지, 평생 마음을 잘 드러낼지 모르고 숨기기만 하며 살아온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게 언제나 솔직하게 좋다고 표현해주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운명에 이끌리듯 연애를 시작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전 사랑을 잘 몰랐어요. 저는 사랑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를 낳아준 친엄마도 저를 버렸는데 과연 누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 들었습니다. 좋아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제게 여자친구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사귀자는 고백도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도 먼저 했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라면 가정을 꾸려도 잘 살 수 있겠지 싶다가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평생 사랑해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많이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죠. 그 순간 모두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모부도 사촌 동생도 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심지어 저는 의사인데도 고모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고모마저 제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내내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게 여자친구였습니다. 병원에도 자주 와서 식구들과 저를 위로했고요. 사촌 동생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었고요. 다행히 시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 고모는 회복하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때 전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 여자친구라면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네 집에 먼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부모님께 인사 가기로 한 날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저는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제게 하지 못한 말이 있대요. 자기 부모님은 사실 재혼을 하신 거라네요.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시고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가 여자친구를 키워주셨대요. 저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얘기라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로 제 마음이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밝고 해맑아 보였던 여자친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게 마음 아팠죠. 그리고 더 여자친구가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제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마음을 닫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며 살았는데 여자친구는 힘들어도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온 것 같았죠. 새어머니인 게 뭐 어때서? 난 친엄마랑 남자랑 바람나서 나 두고 도망갔잖아. 나한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고마워 자기야. 새엄마 나한테는 고마운 분이거든.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새엄마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어. 나도 부모님보다 고모 가족이랑 더 오래 살았잖아. 자기 마음 이해해. 나도 고모랑 고모가 안 계셨으면 절대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새어머니든 친어머니든 평생 여자친구를 책임지고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고모와 함께 산 세월이 더 많았으니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여자친구는 집에 가는 내내 새어머니 성격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연신했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결정할 정도로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예비 처가댁 식구들이 어떤 분이시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때 예비 장모님이라며 저를 맞이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제 친어머니셨습니다.
쪽지 한 장 덜렁 남기고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제 어머니 말이에요. 이런 미친, 말도 안 돼. 도대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눈을 몇 번씩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혹시나 이게 다 꿈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더니 팽팽하게 고왔던 얼굴엔 어느새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겼더군요. 그래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미워했던 얼굴이니까요. 그때 여자친구의 아버님도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얼굴도 제가 아는 얼굴이더군요. 제가 어머니만큼이나 원망하고 미워해서 평생 잊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바로 19살 여름날 시끄러웠던 시장통 골목 안 모텔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어머니가 다녔던 공장 사장 말이죠. 수아 아버지가 당신이었어? 어머니 성격에 상간남과 집을 나간 것도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졌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상간남과 집을 나가서 살림까지 차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았나 보더군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왜 그래?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바로 저 여자가 날 버리고 집 나갔던 바로 내 친어머니야. 제 말에 여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예비 장인 장모라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말았죠. 여자친구가 저와 아버지를 시궁창에 쳐넣은 사람들이 키운 딸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친구는 제 팔을 잡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무작정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잠시 마음이 흔들렸죠. 이 상황이 전부 여자친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비 장인의 행동에 모든 마음이 싹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예비 장인은 자기가 한 잘못은 새하얗게 잊었는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울려? 내가 네 엄마 빼왔다고 생각해서 일어나 본데 네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인간이었으면 마누라가 도망갔겠어. 네 엄마가 가엾고 불쌍해서 내가 걷어준 거라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제 보니 둘 다 똑같은 게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못나서 저 여자가 도망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하고 바람나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당신 딸도 알아? 당신이 마누라 두고 저 여자랑 바람나서 이혼한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랑 새엄마가 바람나서 엄마랑 이혼한 거였어?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었잖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새엄마랑 만난 거라며.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새어머니를 만나 재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걸요. 저 두 사람이 서로 가정에 있는 상태로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젠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런 집안하고는 엮일 수 없었으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참 거지 같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다 보게 되고 결혼은 당연히 없던 일로 하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저는 파혼 선언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더러운 집구석에는 잠시도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집 밖까지 쫓아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외면했죠. 그때였어요. 제 어머니라는 여자도 따라 나오더군요. 어머, 아들. 우리 아들이 정말 의사가 됐어? 아유,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엄마가 우리 아들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딸은 아니어도 그래도 10년 넘게 키운 딸이 지금 당장 파혼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만 중요한가 봅니다.
저에게 가증스러운 얼굴로 다가온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부여잡더군요. 너희 아버진 잘했지? 명색이 아들이 의사인데 아직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니? 내가 요즘 들어 꿈자리에 네 얼굴이 자꾸 보이더니만 이렇게 만나려고 했나 보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아주 두꺼운 건 아닌가 싶어서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버지를 들먹이는 모습에 어떻게 저런 뻔뻔한 인간이 있나 싶더군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니라는 여자에게 달려들어 뺨을 3개 올려 붙였습니다. 아버지의 목까지 담아 짝소리가 날 정도로 3개 때렸어요.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당신이 어디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 아버지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이 그렇게 집 나가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어머, 그래? 엄마는 몰랐네. 근데 아들, 사실은 엄마도 죽다 살았어. 바로 얼마 전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했잖아. 근데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의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우리 아들 찾아갔을 텐데. 하긴 이제라도 만난 게 어디니?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전에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으셨단 얘기를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와서 내가 의사라니까 아쉬워요? 근데 어쩌죠? 난 당신이랑 부모 자식 영 끊은 지 오랜데. 핏줄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니? 옛날 일은 있고 우리 이제 얼굴도 자주 보고 종종 만나자. 엄마 때문에 나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야? 아니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너야말로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가 남자 하나 확 휘어잡질 못하니까 이런 일 가지고 남자가 파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봐라. 너희 아버지 나 좋다고 조강지처까지 버리고 왔잖니. 보면 볼수록 이런 막장이 또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란 여자는 애초에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고 태어난 것만 같았죠.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무슨... 내가 친자식도 버렸는데 니까짓 거 무서울 줄 알아? 아유 시끄러!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정말 저런 여자가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상간남 주제에 그래도 자기 자식은 귀한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더니 바닥에 던지듯이 내동댕이 쳤어요. 어머, 이 인간이 미쳤나? 아니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래 나 미쳤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내 딸 인생에 똥물을 튀겨.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나 모르겠다.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여자친구네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죠. 하지만 어쩐지 속은 시원했습니다. 고모가 걱정하실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내내 가슴속이 꽉 막힌 듯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라는 여자가 행복하게 살까 봐서요. 그런데 여전히 엉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도 어쩐지 쌤통이었어요. 분명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상간남이자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제게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내가 미안했네. 자네한테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헤어졌어. 그러니까 제발 내 딸 딱 한 번만 만나주게. 지금 내 딸이 자네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어. 헤어진 여자친구가 저와 파혼하게 된 게 충격이었는지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유부남이 바람까지 피우고 남의 아내까지 훔쳐간 주제에 자기 딸이 힘들어하는 건 못 보겠나 봐요. 제 앞에서는 아주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거 어쩌죠? 전 당신 딸이라는 걸 안 순간 모든 감정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아요.
상간남 아저씨는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매몰차게 외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그 집에서 쫓겨났더군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어머니는 어떻게 제 번호까지 알아냈는지 제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들, 엄마 아직 항암 치료 받는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명색이 아들이 의사인데 엄마가 이렇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되겠니? 너 집 어디야? 엄마가 거기 가서 좀 살아야겠다. 웃기고 있네. 당신 호적도 다 파서 그 상간남한테 갔잖아. 난 당신이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안 그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야. 저는 그 이후로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계속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심한 소리를 퍼부을까도 했지만 그것보다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상대도 하지 않기로요. 얼마 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제 사촌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묘에 다녀왔어요. 혼자서는 자주 갔었지만 어쩐지 다른 분들과는 못 가겠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죄송해서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주도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고모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도 제 걱정은 말고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의 빚을 갚은 것 같았습니다. 더는 저를 버린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기엔 제게 너무 불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일 없이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기나긴 인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